반갑습니다. 검정고시바. 오늘 얘기는 수포자도 검정고시가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수포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수학을 포기한 자들, 수학 공부가 어느 순간부터 결손이 나기 시작한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수포자로 학업을 마친 친구들은 이 학업을 보충하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제일 많은 수포자를 만드는 부분이 방정식인데, 근데 이제 방정식에서 함수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애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 답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함수의 특징이죠. 함수는 입력한 값, 그거에 따라서 나온 함수의 결과값, 이 함수의 특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곱셈이에요. 곱셈. 특히 곱셈이라는 게 처음엔 구구단만 외우면 곱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곱셈이 조금씩 진화하기 시작하다가 중학교 때 되면은 제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제곱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한 번 곱할 걸 두 번 곱하는 걸 위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쬐끄만 글씨로. 그랬다가 제곱근이라는 게 등장하죠. 제곱근이 나오면 또 애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다뤘었던 숫자는 손가락으로 셀 수가 있었는데 제곱근부터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눈에 보이는 숫자입니다. 이 제곱근이 나중에 또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이죠. 이제 로그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로그는 뭐냐? 이제 로그는 간단하죠. 간단하게 어떤 밑이 있을 때 그 밑을 몇 번 제곱하면은 요 값이 나온지를 알려주는 게 로그예요. 근데 로그에 가기도 전에 벌써 그 제곱셈에서 박살난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제곱셈이 자연수로 될 때까지는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음수가 등장하거나 분수가 등장할 때, 그럴 때 망가집니다. 이렇게 망가진 아이들이 로그를 못하는 거로 해서 어떤 결과가 오냐? 과학 공부에 지장이 와요. 예를 들면 화학 시간이 되면은 수소 이온 농도, 우리가 pH 농도라 그러죠. 이거 구할 때 로그가 나옵니다. 근데 이 로그가 나올 때 어렵진 않아요. 밑이 10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거기 보면은 이제 중성은 7, 그리고 산성은 2, 염기성은 13까지 가는 게 이게 pH 농도인데, pH 농도가 뭐예요? 물에 수소 이온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13은 뭐고 7은 뭐고 2는 뭐냐? 수소 이온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7개, 마이너스 7개면 얼마예요? 천만분의 1이죠. 천만분의 1개가 이게 중성이고, 이런 건데 로그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산식을 봐도 일단 겁을 먹게 돼요. 과학이 싫어지죠. 나는 분명히 막 약 섞어갖고 타고 색깔이 변하는 걸 보면서 신기했는데, 이런 농도 얘기가 나오고 중화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못하겠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물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 시간에도 가면은 로그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코사인도 등장하죠. 코사인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느 한순간 잘 안 된 그 결과물들이 아이들을 그 뒤에 결과물을 얻는데 지장을 주게 되는 게 수포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수포자도 검정고시가 되나요? 시작해보죠. 검정고시는 어려운가? 물어보지 말고요. 검정고시가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 돼요.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냥 검정고시 기출문제 찾으시면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고요. 풀이는 없지만 답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른 곳에 옮겨가서 배포하는 곳들이 있고요.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아이가 고졸검시를 준비할 건데 아직 고등학교도 안 다닌 애들, 혹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결손 있는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풀어보라고 하면 당연히 못 풉니다. 근데 또 혹시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그래도 공부를 좀 했었던 친구들은 아는 문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조금만 보충해주면은 금방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못 푸는 친구, 전혀 손을 못 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사실 오늘 이 영상의 주제가 되는 애들이죠. 고졸을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이지 고졸이 완성된 애들이 아닐 때 이 앞에 단계 중졸 검정고시, 또 중졸을 준비한 친구는 초졸 검정고시를 한번 풀어보게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는 내용이 미진하다 그러면은 사실 거기에서 결손이 난 부분을 먼저 채우고 올라와야 돼요. 풀어봤는데 합격선에서 못 미칠 때, 이 못 미치는 유형을 봐야 됩니다. 아이가 기본 개념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문제에 익숙치 않아서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개념을
결손난 부분만 보충해주고 문제풀이를 반복하면은 금방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전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요, 기본서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좀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원을 가는 것도 방법이고 인강을 보는 것도 방법이고, 혹시나 혼자서 책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책만 보고도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암기력이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문제랑 답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정답은 되는데 그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또 다른 결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포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앞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잘 푼 친구들은 이 이야기는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못 푼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못 푼 친구들 중엔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못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신과 질환들 중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경계선지능이라고 하는 아이들 있죠. 경계선지능은 IQ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아이들의 범위가 보통 아이들보다 좀 낮은 경우에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고졸검정고시 문제를 보아하건데 이런 아이들은 좀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목표 점수 너무 높지 않게 갖고 가면은 합격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예 그냥 장애아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고졸검정고시가 쉽지 않습니다. 판단을 좀 하셔야 될 문제예요. 한번 시켜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켜보고 아이가 부분적으로라도 따라가면은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평균 60점이에요. 수학도 60점 정도 맞을 수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다음 이제 ADHD와 수학 점수 이렇게 돼 있는데, ADHD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병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활달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활달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집중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만 좀 가지고 가면은 아이들이 암기력 자체가 떨어지는 애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ADHD 애들도 잘 가르쳐갖고 합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 이게 ADHD랑 직접 연결되어 있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ADHD인 사람들 중에 수학 천재들이 제법 있어요. 일반화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ADHD니까 수학 점수 못 나오는 거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심지어는 자폐인데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수학을 잘한다는 게 막 고졸 검정고시면 슥슥슥 푼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자폐면 애들이 이 수준이 되게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추 셈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의 성향과 이 학습의 반복 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비추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고득점도 받을 수가 있더라, 이런 겁니다. 수학에 포기하는 이유 중에 교육 제도의 탓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이제 외부에서 좀 바라보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외국의 교과서가 있어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이제 쓰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 게 여기 현실인데, 교육부에서는 교과서를 만들어 놨고요. 5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챕터가 해마다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배웠었던 거랑 내용을 겹치게 해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학년 애들이 쉬운 걸 풀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첫 단원이 연산인데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8학년, 우리로 치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 아이들 교과서인데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문제가 여전히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여기 수준이 낮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있는 단계를 리뷰를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들, 그리고 또 앞에 있는 걸 잘했던 애들이 수학을 낙제하지 않고 점수를 어느 정도 밑에다 받쳐놓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 편성이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앞에서 했었던 내용을 뒤에서 다루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결손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뒤에 내용은 별도의 시간을 투입해서 보충을 하지 않으면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보충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나라는 학교가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시간에 공부를 하던 거를 잘 하는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8학년 때 시험을 국가에서 한번 치르게 돼 있어요. 이 시험에 통과한 아이들만 세컨더리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뭐 이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세컨더리에 가면 해마다 시험을 봅니다. 국가 시험을 봐요. 내셔널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 학습 이해도가 충분치 않으면은 진학이 안 돼요. 진학이 아니라 학년 자체가 올라가질 않아요. 9학년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9학년에 시험 보고 10학년 시험 보고 11학년, 12학년, 13학년까지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이 유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도 많아서 여기 생각보다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인구가 많아요.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공부를 못할 뭐 경제적인 사정, 여기 잘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돈 벌러 가야 돼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학업을 못 따라가서 여기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예전에 여기서 카펜터라고 나무로 집 짓는 거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1년짜리 과정도 있고 3학기짜리 1년에 4분의 3만 다니고 1년은 현장에 갖고 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폼 6, 우리로 치면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면은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데 여기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 나무로 집 짓는 거잖아요. 설계도 같은 것도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계단이라든지 지붕 같은 거는 경사면이 있어서 이런 걸 몇 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콘크리트를 가지고 이제 타설을 집안에다 하는 경우는 이게 섞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비율을 주고 이거에 맞는 콘크리트의 양이나 모래의 양, 물의 양, 자갈의 양을 계산하는 게 있어요. 조금 선생님이 어렵게 시험을 내신 해 기출문제 보니까 총 부어야 되는 용량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은 얼만큼씩 넣으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어떻게 칠할까 이제 면적을 주고 어림샘을 하게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애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보고 시험을 보지만 뭘 눌러야 될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애들이 어쨌거나 꾸역꾸역 졸업을 해서 현장에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수학 점수가 낮아도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고 나면은 그 뒤에는 잘했든 못했든 그 내용을 다시 보지 않게 돼 있고 그 다음 학년에 수업에 들어가면 그 내용 알겠거니 하고 수업이 시작돼요. 그냥 다 모른 채로 졸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수포자 애들이 제도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도 좀 일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물어보고 싶은 건 부모님은 수학 잘 하셨습니까? 잘 하신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아유 그냥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부럽지 않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 분의 입장 전부 다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야에 따라서 사칙 연산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좀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면 더 하면 좋겠죠. 아, 이차함수 어려운데 이거 안 배우면 안 돼요. 뭐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중에 뭔가 다른 거를 공부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뺏어가. 훔치는 게 아니야.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네가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집어가게 만든 제도들이 있어. 근데 이런 제도들을 할 때 되게 어려운 계산법을 안에 넣어놓고 정당하게 가져가. 그런데 너는 그 계산법을 모르면은 달라 그러는 대로 줘야 돼.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게 고대 국가들을 보면요 수학을 평민들이나 하층민들한테 공부하지 못하게 한 시절이 있어요. 귀족들만 배워요. 왜냐하면 귀족들은 뭔가 알았던 거예요. 땅이 얼만큼 면적이 되는지 계산할 수 있었고 이 계산된 면적이 얼만큼의 소출이 나오는지 예측할 수 있었고 이 소출에서 얼만큼을 먹게 하면은 굶어 죽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뺏어간 거죠. 적분의 역사를 보면은 적분은 범람했던 강에서 강이 넘치고 난 뒤에 얼만큼이 농토였는지를 다시 나눠주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해갖고 강이 구불구불한데 그 강 옆에 있는 땅이 얼마큼의 면적인지 계산하는 법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통계 분석을 하죠. 대충 땅이 이만큼 면적이면은 이만큼의 소출이 난다던가 통계 분석이 되고 나면은 통계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즘 몇 식구 있으니까 땅이 이만큼 있을 때 이만큼 먹으면은 연명은 하더라. 나머지를 다 강탈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세금 법이니까 세금 이만큼씩 내세요. 그때 한 해 가뭄이 있었거나 홍수가 있어가지고 소출이 좋지 않으면 조절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만큼 망하면은 이만큼 들거두면은 반란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2차 함수, 3차 함수 일부까지 검정고시에서 다루게 돼요. 복소수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복소수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복소수를 이해했는가, 덧뺄셈 정도 할 수 있는가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앞서서 홈스쿨링을 하려면은 집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부모님이 돼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옆에서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도권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어요. 지금 도전하고 있는 시험은 전기 기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기술 자격 중에서도
난이도가 쉽지 않다고들 얘기를 해요. 전기기사 땄다 그러면은 혹시 기능사 따고서 부풀리는 거 아니냐고 오해를 할 정도로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따기에 만만치 않다고들 하십니다.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 내용이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 내용 중에 상당수가 이제 물리학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이 좀 까다롭게 만들어진 시험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인 공식들은 이제 물리학 시간에 배운 건데, 근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을 여기에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끔 이제 과학 같은 거 보다가 어떤 거 나오면 제가 보던 거랑 비슷한 분야가 있죠. 그런 분야 있으면 이거 아빠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럼 아이들이 반가워해요. 근데 수학을 잘 공부하셨던 부모님들이 아닌 경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난감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그냥 같이 공부하세요. 부모님도 이럴 때 수학 공부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근데 부모님도 이해가 안 될 때는 아이들한테 한번 배워보세요. 아이들이 브리핑, 설명을 하는 그 동안에 되게 많이 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한 거를 브리핑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생각보다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학습 자료가 마땅치 않을 때는 결손을 보충할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좋은 강의가 되게 많습니다. 모르는 그 부분만 따로 찾아서 공부를 하면 돼요.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하고 EBS 강사이기도 하면서 연예 프로그램도 많이 나가신 분이 있죠. 이 정승재 선생님이 EBS에 남겨놓은 강의들이 있는데, 이 강의 중에 기초 강의를 과제별로 토막토막 잘라갖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잘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나는 정승재 선생님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수학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모르는 부분 보충하는데 도움되는 영상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아요. 포자의 실상 이렇게 되는데, 포자의 실상은 수학을 못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수학을 부정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 부모님들인데, 아야 미적분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장래 희망이 있을 때 그 희망에 수학이 섞여 있다면은 아이가 그 꿈을 포기하는 방법이 돼버리기도 해요. 난 수학을 못하니까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생각보다 수학이 많이 이용되는 분야가 통계 부문인데, 통계는요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쓰는 학과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 경영학과 나왔다고 했는데, 저는 경영학과에서도 생산관리랑 MIS 공부를 주로 했어요. 상당 부분의 경영학, 특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통계 분석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회사로 공공기관에 들어오게 되는데 컨설팅을 하는 회사예요. 컨설팅도 특정 분야, 공장이랑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스시그마 이런 것들도 뭐 다루기도 하고, 꼭 식스시그마 같은 건 아니더라도 통계 분석을 하는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접했어요. 그리고 저는 영업 포션에 있었지만서도 영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영업 수주형 거 종결 보고도 하고 그래야 돼서 보고서 같은 걸 보는데, 그런데 보면은 수치 자료로 겹쳐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해를 하는 영업사원이랑 아닌 영업사원들은 다음 영업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런 수치 자료를 이해한 영업사원들은 다른 회사에 가고 설명할 때 타사 사례인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개선되는 거를 저희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하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통계학이 수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학을 모르고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알고 영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접근 방법 자체가 달라지죠. 실무자들이랑 얘기가 통하려면 이 수치 자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품질 부문 이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품질의 통밥이 막 장난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갖고 내가 식스시그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식스시그마 자체가 이게 시그마가 표준 편차예요. 되게 간단한 개념 같은데 이 간단한 개념을 이용해서 품질 관리를 합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안에서 식스시그마를 활용을 하고 있죠. 내가 수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좋은 결과를 못 갖고 온다면 너무 슬프죠. 수학을 그래서 공부를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고민들 좀 같이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대안이 될 만하게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